기원전 334년 5월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범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 제국 군대가 그라니코스 강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이는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 원정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였죠.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질긴 악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본격적인 전투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고대 그리스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경 동시에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페르시아는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영토를 확장해 나갔죠. 반면 그리스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 곳곳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교역을 통해 영향력을 넓혀갔어요. 그러다 보니 두 세력 간 충돌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기원전 490년 다리우스 1세가 파병한 군대를 그리스 연합군이 마라톤 전투에서 격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기원전 480년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다시 침공했지만 그리스 연합군은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압도적인 전력차를 극복한 이 승리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이후 페르시아는 에게의 해상 패권을 장악한 아테네 제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졌고 이는 페르시아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죠. 전쟁 초반에는 개입하지 않던 페르시아가 후반부부터 스파르타에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전세를 뒤집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후에도 반스파르타 연합군을 지원하다가 그들이 우세해지면 다시 스파르타를 돕는 식으로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그리스는 내전과 끊임없는 분쟁으로 점차 쇠퇴했고 페르시아는 이를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기원전 387년 안탈키다스 평화조약을 통해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 전쟁을 종식시키게 되었죠. 이 조약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주도로 체결되었으며 사실상 그리스 세계의 정치적 균형이 페르시아의 뜻에 따라 조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지배는 아니었지만 혼란을 이용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셈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그리스 변방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필리포스 2세라는 인물이 나타나 페르시아의 입지를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그는 테베와 아테네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기원전 337년 코린토스 동맹을 결성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는 이 동맹의 지도자, 즉 헤게몬으로 군림하며 페르시아 정복을 선언했어요. 당황한 페르시아는 아테네의 데모스테네스를 비롯한 반마케도니아 세력에 돈을 뿌려봤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금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거였죠. 다행히 페르시아 원정 계획 직전인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하면서 페르시아는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20살의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오르더니 자신을 깔보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단숨에 제압한 후 이번에는 실제로 페르시아를 침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페르시아에서도 다리우스 3세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앞선 두 왕이 궁정실세였던 환관 바고아스에게 독살당한 후 꼭두각시 왕으로 옹립되었지만 이후 바고아스를 축출하고 온전한 통치자로 자리 잡은 인물이었어요. 다리우스 3세는 왕위에 오르기 전 군인이었으며 젊은 시절 카두시족 지도자와의 1대1 결투에서 승리한 바 있는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시기 페르시아 제국은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내부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는 계속해서 기능을 했으며 제국의 질서도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큰 문제가 그리스에서 건너온 것이 문제였죠.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의 침공 소식을 듣고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제국의 샤한샤가 이제 막 즉위한 20살짜리의 애송이를 신경 쓴다는 건 어딘가 격이 안 맞아 보였고 작년에도 필리포스의 전위 부대가 아나톨리아로 넘어왔다가 크게 당한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직접 움직이기엔 너무 먼 거리였기에 평소처럼 아나톨리아 방어는 사트라프들에게 맡겼어요. 알아서들 잘 맞겠지 하는 심정이었겠죠. 한편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4년 봄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아나톨리아 북부 해안을 따라 진군했습니다. 목표는 헬레스폰토스 프리기아의 수도 다스킬리움이었어요. 당면한 위기에 헬레스폰토스 프리기아의 사트라프 아르시테스는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리디아와 이오니아의 사트라프 스피트리다테스, 킬리키아의 사트라프 아르사메스 등이 젤레이아 마을에 모였고 이례적으로 그리스 용병대장 멤논도 참석했죠. 멤논은 필리포스의 전위부대를 효과적으로 막아낸 전적 덕분에 다리우스 3세의 신임을 한껏 받고 있었거든요. 멤논은 청야 전술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곡물들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도시를 파괴합시다. 그러면 마케도니아군은 보급이 끊겨서 한 달도 못 버티고 후퇴할 겁니다. 라고요. 실제로 알렉산드로스가 가져온 보급이 한 달치뿐이었으니 만약 이 작전이 실행됐다면 그는 큰 곤란에 처했겠죠. 하지만 사트라프들은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아니, 내 땅을 불태우라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사트라피를 다스려야 했기에 주민들의 원성을 살 청야 전술을 감행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리우스 3세가 보상해준다고 해도 당장 그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의 통치가 어려워질 테니까요. 결국 사트라프들은 그냥 정면 대결로 끝내자는 결론을 내렸고 마케도니아군을 저지하기 위해 그라니코스 강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로스는 5천의 기병대와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케도니아 보병 그리고 아그리아니아족 병사 위주로 야전 부대를 꾸려 진군을 했어요. 총 병력은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죠. 반면 무거운 갑옷을 입은 데다 실전 경험이 적은 그리스 중장보병들은 후방의 비전투 부대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라니코스 강에 도달한 알렉산드로스. 그는 정찰병으로부터 적군이 강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페르시아 기병대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 후방 고지대에는 주로 그리스 용병 보병대가 진을 치고 있었죠. 아리아노스는 페르시아 기병이 2만 명, 그리스 용병을 포함한 보병이 2만 명이라고 했어요. 페르시아군의 전술 배치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전투력과 방어력이 뛰어난 그리스 중장보병을 후방에 두고 유연하게 운용해야 할 기병을 최전선에 배치한 건 좀 뜬금없었죠. 학자들은 이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병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알렉산드로스를 조기에 전사시키려 했다는 주장. 둘째, 그리스 용병들이 같은 그리스인인 마케도니아군과 싸우길 주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 마지막으로 작년 마그네시아에서 마케도니아를 물리친 그리스 용병들에 대한 질투로 페르시아 기병만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싶었던 이유라는 가설도 있어요. 일본 마케도니아 진영에서는 파르메니온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신중한 제안을 했습니다. 밤에 야영을 했다가 새벽에 강을 건넙시다. 그쯤이면 기습을 우려한 페르시아군이 강둑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보다 수월하게 도강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지금 당장 강을 건너면 대형이 무너지고 가파른 강둑을 오르는 동안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파르메니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공격을 명령했어요. 그야말로 파격이었죠. 그는 다르다넬스 해협까지 건너온 내가 이 보잘것없는 개울 앞에서 멈춘다고? 그런 건 마케도니아 왕이 할 일이 아니다 라며 밀어붙였어요. 게다가 주저하는 순간 적군의 사기만 올려줄 뿐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본격적인 그라니코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대의 전열은 이랬습니다. 좌익에는 파르메니온이 기병을 이끌었고 우익에서는 부케팔로스를 탄 알렉산드로스가 하얗고 큰 깃털이 달린 투구와 화려한 망토를 휘날리며 지휘를 맡았어요. 멀리서도 내가 왕이요 라고 외치는 듯한 차림새였죠. 우익에는 아그리아니아족 병사와 궁수들이 지원군으로 배치되었으며 중앙에는 팔랑크스 부대가 촘촘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민타스에게 우익 선봉을 맡겨 먼저 강을 건너도록 지시했어요. 페르시아군은 그가 긴 행군을 마친 후 이렇게 늦은 시간에 공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해 크게 당황했죠. 급히 강둑에서 투창을 던지며 대응했고 일부는 직접 강으로 내려와 난전을 벌였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강바닥에서 허우적대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헤타로의 기병대에서 최소 25명이 전사하면서 점차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에 아민타스는 강을 건너오던 알렉산드로스의 후위 부대에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후퇴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작전상 후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민타스를 쫓던 페르시아 기병대의 전열이 흐트러졌고 더 많은 기병이 강둑 아래로 내려왔을 테니까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알렉산드로스는 선두에 서서 적군이 가장 밀집된 곳으로 돌격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선 그가 적의 좌익이 아닌 중앙으로 돌격했다고 보기도 하죠. 한편 나머지 병력은 전열을 최대한 유지한 채 강둑으로 올라설 기회를 엿보며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익에서는 이미 개싸움이 벌어졌어요. 정렬된 대형 따윈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개별 난전이 이어졌죠. 하지만 마케도니아 기병들의 긴 창 크시스톤이 페르시아 기병들의 짧은 투창보다 근접전에서 유리했기에 마케도니아군은 상대의 얼굴과 말의 가슴을 찌르며 점점 전진해 나갔어요. 그 한복판에 알렉산드로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창 싸우던 중 창이 부러졌고 그는 곁에 있던 마부에게 새 창을 달라고 했어요. 문제는 마부의 창도 이미 부러졌다는 것이죠. 다행히 코린토스의 데마라토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크시스톤을 건네주었고 그때 알렉산드로스의 눈에 다리우스의 사위 미트리다테스가 기병대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에 곧바로 돌격해 그의 얼굴을 찔러버렸어요. 이를 지켜보던 페르시아 귀족 로이사케스가 초승달 모양의 언얼도를 휘둘러 알렉산드로스를 내리쳤습니다. 다행히 그의 투구가 충격을 견뎌냈고 알렉산드로스는 곧바로 창을 돌려 로이사케스의 가슴을 꿰뚫었죠. 그 순간 또 미트리다테스의 형제 스피트리다테스가 측면에서 달려들어 언얼도로 그를 내려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검은 클레이토스가 기적적으로 개입해 스피트리다테스의 팔을 잘라내며 알렉산드로스는 또 한 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좌익의 지휘관들이 차례로 쓰러지자 페르시아군의 사기는 급격히 무너졌고 그 틈을 타 마케도니아 기병들이 하나둘 강둑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병까지 강둑에 올라서자 페르시아 기병대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파르메니온이 이끄는 좌익에서마저 적장들을 제거하자 페르시아군은 강둑에서 완전히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굳이 멀리까지 적을 쫓지 않고 대신 뒤에 남아있던 그리스 용병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애초에 전투에 투입될 계획이 없었던 이들은 갈 곳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포위당해 2,000명이 포로로 잡혔죠. 알렉산드로스는 동포에게 창을 겨눈 죄를 물어 이들을 마케도니아로 보내 노예로 삼고 밭이나 광산에서 노역하게 했습니다. 아리아노스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 1만 8천여 명이 전사했다고 해요. 그중 기병 1,000명과 지휘관 8명이 포함되었다고 하죠. 헬레스폰토스 프리기아의 사트라프 아르시테스는 패배 후 도망을 쳤지만 결국 책임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멤노는 퇴각한 뒤 후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케도니아군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전위부대를 포함해 기병 85명, 보병 30명이 전사했다고 하죠. 전투가 끝난 후 알렉산드로스는 부상병들을 찾아가 일일이 상처를 살폈고 전사자들을 매장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귀족들과 그리스 용병들의 시신도 정중하게 처리해 주었죠. 어쨌든 이렇게 페르시아 원정의 첫 전투는 알렉산드로스가 자신의 목숨을 판돈으로 건 미친 도박이었고 그 도박은 결국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전쟁 한복판을 누비는 왕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장교 칼라스를 헬레스폰토스 프리기아의 새 사트라프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행정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마케도니아인을 핵심 관직에 앉히는 전략이었죠. 이제 그의 다음 목표는 아나톨리아의 핵심 도시 사르디스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리디아를 지나 사르디스까지 진군하자 도시의 지휘관 미트리네스는 별다른 저항 없이 도시를 고스란히 넘겼어요.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사르디스의 자치와 전통적 신앙을 존중하며 주민들에게 종전과 같은 생활을 보장해 주었죠. 그 다음 그는 그리스 동포가 많이 사는 이오니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에페소스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페르시아 주둔군은 이미 도망간 상태였고 그리스인들이 마중 나와 알렉산드로스를 열렬히 환영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그는 페르시아의 후원을 받던 과두정을 폐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민주정을 승인했죠. 그러나 곧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에페소스 시민들이
사상자들이 과거 페르시아에 협력했던 과도정 지지자들을 색출해 집단 폭행하거나 돌로 쳐 죽이는 등 피해 복수극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광기를 본 알렉산드로스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복 행위를 강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질서가 빠르게 회복되었고 주변 이오니아 그리스 도시들도 속속 그의 편에 서서 안정적으로 민주정을 수립했죠.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을 지지하는 정부라면 형태와 상관없이 그 정부를 용인했고 페르시아에 바치던 세금도 면제해 주었기에 점령지에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오니아의 대표 도시 밀레토스가 항복을 약속해놓고 돌연 이를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페르시아 사령관 헤기시스트라토스가 곧 페르시아 함대가 지원하러 온다더라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죠.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적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신속히 밀레토스를 포위했습니다. 투석기와 파쇄기를 동원해 성벽을 무너뜨렸고 결국 도시는 함락되었어요. 항복한 병사들은 그대로 마케도니아 군대에 편입되었죠. 한편 지원을 위해 도착한 페르시아 함대는 밀레토스 항구로 진입하려 했으나 이미 마케도니아 동맹국 해군이 항구 입구를 철통같이 틀어막고 있었어요. 게다가 알렉산드로스는 해전을 벌이는 대신 육상 봉쇄 전략을 선택했기에 페르시아 함대는 별다른 전투를 치르지 못한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레토스를 손에 넣은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해군과의 정면 대결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함대 수에서도 열세였고 유지 비용도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따라서 직접 해전으로 맞서기보다는 페르시아 해군이 기항할 항구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해 해상 패권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택했죠.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함대를 해산하고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진군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카리아의 수도 할리카르나소스였어요. 할리카르나소스는 높은 성벽과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춘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라니코스에서 도망쳤던 멤논이 다리우스로부터 최고 지휘권을 받아 방어를 진두지휘하고 있었죠. 알렉산드로스는 몇 차례 공격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자 공성장비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성벽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석기와 파쇄기로 동쪽 성벽을 부수려 했죠. 하지만 멤논 역시 철저한 방어 전략을 펼쳤어요. 성벽 위에서 궁수로 철저히 방어하는 한편 무너진 성벽을 빠르게 복구했고 밤에는 마케도니아군의 공성장비를 파괴하려는 기습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양측은 치열하게 싸웠고 사상자가 속출했어요. 결국 상호 합의하에 몇 주간 휴전을 했는데요. 휴전이 끝나자 알렉산드로스는 직접 군을 이끌고 총력전을 펼쳤죠. 이에 멤논도 이대로 방어만 해선 끝장이다 라고 판단, 에피알테스에게 2,000명의 정예병을 맡겨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부대는 결정적인 싸움을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성벽이 궁수들의 지원과 북문에서 나온 멤논의 측면 기습이 효과를 발휘하며 마케도니아군이 위기에 몰렸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추가 정예 병력을 투입하자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멤논은 후퇴했고 에피알테스는 전사했어요. 한편 할리카르나소스의 수비군은 성 안으로 퇴각하려 했지만 혼란 속에서 성문이 닫혀 상당수 병사들이 성 밖에 고립되고 말았죠. 결국 이들은 마케도니아군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전멸당했습니다. 무려 1,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제 멤논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랜 공성으로 성벽이 너덜너덜해졌고 무엇보다 병사가 모자랐으니까요. 결국 그는 부하들과 상의 끝에 성을 버리고 철수하기로 했죠. 떠나기 전 그는 무기고와 일부 방어시설에 불을 지르며 마케도니아군이 도시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요.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도시에 진입한 뒤 건물에 불을 지르는 자들을 처형하고 주민들을 구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한 그는 3,000명의 용병과 200명의 주둔군을 남겨두고 지역의 통치권을 이전에 쫓겨난 왕족 아다 여왕에게 돌려주었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최근 결혼한 병사들에게 일시적인 휴가를 허락하며 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기병과 보병을 모집해오라고 지시했죠. 이 결정 덕분에 병사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고 마케도니아군은 한층 더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이면 대부분의 군대가 작전을 멈췄지만 알렉산드로스에게 겨울은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에서의 전투를 끝낸 그는 군을 둘로 나누었어요. 파르메니온에게 아나톨리아 내륙 점령을 맡기고 자신은 리키아에서 팜필리아까지 밀고 들어갔죠. 그 과정에서 30여 개의 소규모 도시가 그의 깃발 아래 놓였습니다. 팜필리아를 지나면서 더는 해안가를 따라 진군하기 어려워지자 알렉산드로스는 본격적으로 내륙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는 아나톨리아 고원의 넓은 지역을 최대한 장악하려 했습니다. 거친 바위산과 혹독한 추위가 가로막았지만 트라키아와 일리리아 출신의 험지 전투 전문가들 그리고 수년간 실전을 겪어온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있었기에 돌파할 수 있었죠.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그의 진군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항복하는 지역은 받아들이고 빠른 승리가 가능하면 전투를 감행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우회하며 계속 전진한다. 그런 방식으로 정복한 지역에는 측근을 사트라프로 임명하고 동맹군과 용병을 주둔군으로 배치했어요. 점령지 주민들에게는 그저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이기에 많은 도시가 이를 받아들였죠. 다만 저항하는 곳들은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알렉산드로스는 프리기아의 고르디온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파르메니온과 신혼 휴가를 마친 병사들 그리고 증원군 3,700명이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르디온은 한때 황금손의 전설 미다스 왕이 다스리던 지역의 중심 도시였죠. 이곳 제우스 신전에는 오래된 전설이 깃든 수레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이 수레의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주인이 되리라. 고르디온의 매듭은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복잡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조용히 수레를 살펴보더니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매듭을 고정하는 나무못을 뽑아 풀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검을 뽑아 단숨에 내리쳐 끊었다고 전하는데요. 후자의 이야기가 더욱 극적이죠. 오디세우스의 책략이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힘과 결단으로 운명을 잘라버리는 장면이니까요. 알렉산드로스는 이곳에서 제우스에게 희생제사를 올렸고 이제 아나톨리아 대부분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할리카르나소스 패배 이후 다리우스는 memnon을 에게해안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요. 병사와 전함, 자금까지 지원받은 memnon은 300척의 함대를 이끌고 그리스 동맹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키오스가 무너졌고 레스보스 섬에 여러 도시들이 잇따라 함락되었어요. 이대로 가면 알렉산드로스와 마케도니아 본토 사이의 통신이 끊기고 그리스 본토 해안이 공격에 노출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memnon은 데모스테네스 같은 그리스 내 반마케도니아 인사들을 부추겨 전장을 유럽으로 옮기려 했죠. 이를 한 알렉산드로스는 즉각 마케도니아 본토에 해군을 편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새 함대를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전세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뜻밖에도 행운이 따랐습니다. 기원전 333년 여름 멤논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한 것이죠. 멤논의 죽음은 단순한 사령관 한 명의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서방 전략이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였어요. 결국 다리우스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는 바빌론을 거점으로 삼아 제국 전역에서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그 규모를 40만에서 60만으로 기록했지만 실제 숫자는 그보다는 적었을 거예요. 현대학자들은 10만 명 안팎으로 보고 있죠. 다리우스는 그리스 용병대장 카리데모스를 불러 물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카리데모스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스 병사들은 장비가 조악하고 외양도 세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억세고 강한 팔랑크스를 이루며 훈련과 실전 경험이 뛰어납니다. 전장에서는 무적이죠. 때문에 페르시아군을 직접 이끄시기보다는 그리스 용병 3만을 포함한 10만의 정예군을 보내고 그리스에서 금과 은으로 더 많은 용병을 모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카리데모스의 이 말을 자신과 페르시아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어요. 때문에 카리데모스를 즉시 처형해버렸죠. 그 무렵 킬리키아 지역을 점령하던 알렉산드로스는 열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강행군과 전투 속에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죠. 왕의 주치의들은 치료를 꺼렸어요. 혹여 왕이 죽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단 한 사람, 필리포스만이 치료를 자청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알렉산드로스를 돌봐온 의사였어요. 그때 마케도니아 진지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다리우스가 필리포스를 매수해 왕을 독살하려 한다. 소식을 접한 파르메니온이 이를 왕에게 황급히 보고했죠.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필리포스가 준비한 약을 받으면서 동시에 입수한 편지를 내밀었어요. 필리포스가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왕은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렉산드로스의 건강은 회복되었죠. 한편 다리우스는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알렉산드로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의 곁에는 어머니, 아내, 자녀들이 있었고 장교와 병사들 또한 가족과 수행원을 동반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수만 해도 병력과 맞먹을 정도였죠. 그렇게 알렉산드로스와 다리우스의 첫 번째 맞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3년 다리우스는 막대한 병력을 이끌고 시리아 북부에 진을 쳤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해상 보급로를 끊기 위해 선수를 치기로 결심하죠. 그는 파르메니온에게 이소스만을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파르메니온은 곧장 시리아 관문 북쪽 요충지를 점령했어요. 이 움직임을 포착한 다리우스는 주저없이 군을 이끌고 이소스만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이쯤 건강을 회복한 알렉산드로스도 주력군을 이끌고 파르메니온과 합류했어요. 그는 이소스의 병참 기지를 구축한 뒤 이곳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을지 아니면 적을 향해 더 나아갈지를 두고 고심했죠. 파르메니온은 개활지에서 포위당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병력 열세를 고려할 때 협소한 지형이 마케도니아군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죠. 알렉산드로스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부상병을 이소스에 남긴 채 주력군을 이끌고 좁은 남쪽 관문을 선점하기 위해 시리아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군이 남쪽, 그러니까 아마누스 산맥의 남단을 따라 접근할 거라 판단했는데요. 다리우스는 그 예상을 깨고 산맥을 우회해 북쪽으로 기습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후방 이소스를 점령해버렸죠. 페르시아군은 병참기지를 장악했고 남아있던 부상병들은 처형하거나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어서 다리우스는 전투에 유리한 지형을 물색해 피나루스강 북쪽에 진지를 구축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보급로가 끊기고 후방이 적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결단을 내려 주력군을 이끌고 북진을 시작했죠. 전투를 앞둔 그는 장군들을 소집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페르시아에 승리한 군대다. 게다가 신께서 다리우스에게 넓은 평원을 버리고 좁은 공간에 대규모 군사를 구겨 넣게 해 우리를 이롭게 하셨다. 우리는 수세대에 걸쳐 위기와 전투를 통해 단련되어 왔지만 저들은 안이하고 사치스럽게 생활해온 이들이기에 수적 차이는 무의미하다. 비록 그리스 용병을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처럼 애국심이 아닌 푼토를 위해 싸우는 비루한 배신자들일 뿐이다. 무엇보다 경들의 지휘관은 다리우스가 아닌 바로 나 알렉산드로스다. 우리는 결국 아시아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이 연설을 들은 지휘관들은 사기같이 솟았고 알렉산드로스에게 곧장 페르시아군을 공격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새벽녘 행군을 시작해 해가 떠오를 무렵에는 페르시아군과 불과 8km 남짓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죠. 다리우스는 그가 겁을 먹었을 거로만 생각했지 이토록 과감하게 역진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마케도니아군이 코앞까지 진군해왔다는 보고를 받고 황급히 피나루스강 북쪽에 전투 대응을 펼쳤습니다. 다리우스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최정예 근위보병과 함께 중앙 후방에 자리 잡았어요. 그 앞엔 그리스 호플리테스 용병들을 촘촘히 배치해 마케도니아군의 돌격을 막도록 했고요. 그 양옆에는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떨어지는 페르시아 중무장 보병 카르다케스 부대를 깔아넣었습니다. 이 병력 뒤에는 궁수대를 배치해 화력 지원을 맡겼죠. 한편 우이겐 정예 중장기병을 집중시켜 핵심 타격대로 삼았고 좌이겐 전투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수적으로 꽤 많았던 메디아 출신의 중장기병을 배치했어요. 또 좌측 산키스게는 경보병을 배치해 마케도니아 측면이나 후방을 노리는 우회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리우스는 그리스 용병으로 중앙을 고정하고 좌우 측면에선 기병과 산악부대를 동원해 마케도니아군을 포위하려 했던 거예요. 정면 고정, 측면 포위. 아주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전술이었죠. 고대 사학자들은 페르시아군 병력을 60만까지도 잡지만 현대 연구자들은 대체로 8만에서 10만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최정예 기병대 헤타이로이를 직접 지휘하며 오른쪽 날개를 맡았어요. 좌익에는 테살리아 연합기병을 배치하고 그 지휘는 파르메니온에게 맡겼죠. 중앙에는 중장보병 팔랑크스를 배치해 전열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기병은 양익에 분산 배치했지만
페르시아처럼 마케도니아군 역시 우익에 주력 기병을 집중시켰어요. 보병 중에서도 특수부대인 히파스피스타이도 우측에 배치해 우익의 화력을 더욱 강화했죠. 알렉산드로스의 계획 역시 다리우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빠르게 페르시아 좌익을 격파한 뒤 중앙과 우익을 포위선멸하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좌익의 임무도 중요했습니다. 우익이 적을 격파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크레타와 트라키아 궁수부대를 투입해 좌익의 테살리아 기병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산기슭에서 우익을 위협할 수 있는 페르시아 경보병대를 대비해 강인한 아그리아니아 산악 부족과 궁수부대를 그 지역에 배치하는 거였어요. 현대 연구자들에 따르면 당시 마케도니아군의 병력은 약 3만에서 4만 5천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수적으로는 페르시아군보다 두세 배가량 열세였죠. 게다가 다리우스도 마케도니아군 못지않은 그리스 중장보병 전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기병 숫자에서 압도적 우세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전장의 폭이 약 3km에 불과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군은 보유한 병력을 온전히 전개하기 어려운 지형적 제약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양군은 피나로스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습니다. 다리우스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는 이미 보급로를 끊었고 피나로스 강이라는 자연의 방벽을 등에 업고 있었으니까요. 급할 이유가 없는 전형적인 수비태세였어요. 반면 알렉산드로스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고 기병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하지만 그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며 웃었죠. 그가 보기에 다리우스는 이미 전장에서 패배한 자의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였거든요. 알렉산드로스는 수세적 자세가 병사들의 사기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타고 전열의 양쪽으로 가며 지휘관들을 일일이 호명했어요. 병사들에게 눈을 맞추고 말을 걸고 전투의 불꽃을 가슴속에 심어주었죠. 이에 병사들은 일제히 환호성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전장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케도니아군이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대형이 흐트러지는 걸 경계하며 병사들이 섣불리 돌격하지 않도록 조율했죠. 그는 그렇게 조금씩 다가가다가 마침내 페르시아 궁수들의 유효 사정거리에 들어서자 그제야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우익에서 히파스피스타이 부대를 이끌고 가장 먼저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화살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단숨에 강을 건너 적진으로 돌진했죠. 빠른 속도가 궁수들의 명중률을 떨어뜨렸고 돌격 자체가 페르시아군을 심리적으로 압도했습니다. 이후 충돌과 함께 페르시아 보병이 밀려나며 강둑에 틈이 생겼고 그 공간을 타고 정예 기병 헤타이로이와 마케도니아 기병들이 진입해 대형을 정비했죠. 마케도니아 기병대는 상대적으로 약한 메디아 기병을 압도했으며 히파스피스타이와 중장보병도 전투 경험과 훈련 면에서 페르시아 보병을 앞질렀습니다. 무엇보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선두에선 알렉산드로스의 맹공이 컸어요. 페르시아군은 대비할 틈도 없이 다가온 적에 전의를 잃어갔습니다. 그쯤 산기슭에서 싸우던 아그리아니아인 부대가 페르시아 측을 몰아내면서 마케도니아군의 우측이 돌파당할 가능성도 사라지게 됐죠. 반면 좌익에서는 파르메니온이 이끄는 테살리아 기병이 강을 건너온 대규모 페르시아 중기병을 맞아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파르메니온은 공격과 방어의 완급을 조절하며 좁은 지형을 활용해 다수의 적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죠. 결국 이 전투는 양쪽 날개에서 누가 버티고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중앙에서는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 보병과 페르시아가 고용한 그리스 용병들이 충돌했는데 용병들은 강둑 위에 위치해 지형상 유리했습니다. 마케도니아 보병은 긴창 사리사로 이 약점을 어느 정도 상쇄했지만 울퉁불퉁한 강 위에서의 전투는 역시 불리했죠. 아리아노스는 이곳에서 유명한 마케도니아 병사 120명이 전사했다고 전합니다. 그만큼 중앙 전투는 마케도니아군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관건은 마케도니아의 좌익이 먼저 무너지느냐 아니면 페르시아의 좌익이 먼저 무너지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먼저 흔들린 건 페르시아 좌익이었죠. 메디아 기병이 달아나기 시작하면서 공포가 번졌고 좌익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순간을 포착한 알렉산드로스는 헤타이로이 기병대를 이끌고 사선으로 진로를 꺾어 적의 중앙을 향해 돌진했어요. 목표는 다리우스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와 헤타이로이가 엄청난 기세로 다가오자 다리우스는 킥업을 했죠. 그의 친위대가 급히 맞섰고 양측의 충돌은 격렬했습니다. 일부 고대 기록에는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로스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전언도 있지만 사실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는 맹렬히 밀어붙였고 결국 다리우스의 바로 앞까지 쇄도에 들어갔어요. 그제야 다리우스는 자리를 버리고 후퇴하기 시작했죠. 이 또한 알렉산드로스가 정말로 다리우스의 목전까지 도달했는지는 고대 사가들의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측 붕괴로 다리우스가 달아난 건 사실이에요. 이를 목격한 중앙의 그리스 용병들은 이미 우익에서 적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돈줄마저 사라졌으니 더는 싸울 의미가 없었겠죠. 결국 이들도 전열을 무너뜨리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르메니온이 버티고 있던 좌익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페르시아군 전체가 도망치기 시작했고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기병들이 이를 추격해 해가 질 때까지 엄청난 수의 적을 사살했어요. 고대 기록 가운데는 전사자 수가 10만 명에 달했다며 시체가 강을 붉게 물들이고 댐처럼 쌓였다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숫자는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이 입은 타격이 심각했음은 분명하고 마케도니아군 또한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와 정면으로 맞붙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는 직접 보병과 기병을 이끌며 공격을 주도했죠. 병사들에게 했던 말처럼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에는 다리우스가 아니라 알렉산드로스가 있었기에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반대로 알렉산드로스가 병사들과 지휘관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싸운다는 건 그만큼 전술의 집행을 각 지휘관들에게 맡긴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마케도니아군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전투가 끝난 뒤 알렉산드로스는 부상병들을 일일이 찾아가 격려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어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고 전사한 병사들의 명예를 기리는 장례식도 치렀죠. 그리고 페르시아 진영에서 획득한 막대한 전리품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막사를 둘러보던 중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리우스의 어머니와 아내, 자녀들이 다리우스가 죽은 줄 알고 오열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다리우스는 살아 도망쳤고 당신들의 안전은 보장된다고 전했어요. 이후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의 가족을 직접 찾았을 때 다리우스의 어머니와 아내는 그보다 키가 컸던 헤파이스티온을 왕으로 착각했다고 해요. 헤파이스티온은 어릴 적부터 알렉산드로스와 함께 자란 친구였고 가장 가까운 벗이자 직언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두 사람이 동성 연인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여인이 당황하자 알렉산드로스는 헤파이스티온 또한 알렉산드로스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고 해요. 한편 패배 후 도망친 다리우스는 몇 달 뒤 알렉산드로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생포된 가족들의 몸값을 치를 테니 풀어달라는 요청이었죠. 나아가 알렉산드로스가 점령한 영토를 넘기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알렉산드로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신의 뜻에 따라 너희 나라의 왕이 되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시아의 왕을 직접 찾아와 설득하라.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편지를 쓰지 말고 수신이를 아시아의 왕으로 적어라. 왕위를 되찾고 싶다면 더는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워라. 나는 그대가 숨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것이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장에 들어섰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칼끝은 제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죠. 이후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